FTX가 파산 신청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FTX가 어디고 뭐 하는 곳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FTX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계 3위 규모의 초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10개월 전만 해도 기업 가치가 약 42조 원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였는데 이곳이 현지 시간 11일 파산 신청을 갑자기 했습니다. 이 부채 규모만 해도 가상화폐 업계 역대 최대인 66조 원 규모고요. 돈이 묶인 채권자만 해도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건데 이렇게 큰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파산 신청의 도화선이 된 게 한 코인 전문 매체가 이 대차 대조표를 입수해서 보도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FTX 거래소의 대표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회사를 FTX 말고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메다라는 투자 회사인데요. 이 알라메다가 FTX가 자체 발행한 FTT 토큰, 이 가상화폐를 사들여서 그걸 담보로 지나치게 많은 달러를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근데 이제 알라메다 전체 자산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146억 달러 중에 36억 달러 정도를 FTT로 이 토큰으로 가상화폐로 보유 중이고 또 이걸 담보로 대출받은 달러가 21억 달합니다. 그럼 합치면 거의 전체 자산의 3분의 1이 FTT와 그걸 담보로 대출받은 달러인 겁니다. 자산 구조를 보면 좀 취약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FTT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이 담보 가치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알라메다의 전체 사업이 흔들리게 되는 아주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재무 구조가 밝혀지면서 이 FTT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말하자면 이제 FTX가 FTT를 발행해서 알라메다가 이걸 사들입니다. 그럼 가격이 뻥튀기 되죠. 그러면 알라메다가 이걸 담보로 다시 자금을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또 알라메다도 몸집을 부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알라메다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이 FTT 토큰 매입을 중단하거나 대규모로 팔아버리면 이제 FTT도 같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토큰 발행하고 토큰을 사주고 그걸 부풀리고 뭐 이런 구조상의 약점이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이 또 궁금해요. 이게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게 현지 시간으로 2일입니다. 근데 이 파산 신청을 한 게 11일이란 말이죠. 10일 만에 전 세계 3위 규모의 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너진 겁니다. 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가상화폐 거래소 전 세계 1위 규모인 바이낸스입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의혹이 언론 통해서 나오자 이 바이낸스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FTT를 다 팔아버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커지겠죠. 그러면서 FTT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낸스가 모두 팔아치운다는 소식과 함께 이런 재무 구조까지 밝혀지니까 이제 거래소 이용자들도 불안감에 이 FTX에 넣어놨던 가상화폐를 앞다퉈서 대규모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에 고객들이 돈을 빼가니까 FTX는 돈이 없는 겁니다.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무너졌고요. 지난 8일 22달러 선에서 거래됐던 FTT는 2달러로 지금 90%가량 급락한 상황입니다. 뱅크런이 생겼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미국 당국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죠. 네, 당국에서 조사에 나섰고요. 계속 추가적으로 의혹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알라메다가 자금난에 처했을 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FTX가 고객 자금의 100억 달러 상당을 몰래 빌려줬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미국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 뉴욕 남부지검까지 나서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이 100억 달러 가운데 최소 10억 달러가 증발해서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보도들도 연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우리나라 돈으로 8,700억 원 규모의 코인이 해킹당했다는 네.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근데 그 시점, 해킹당한 시점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그 바로 직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인 뱅크먼 프리드와 그 측근의 소행이 아니냐, 이 내부 소행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고 정말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수사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뱅크먼 프리드의 뭐 여지껏의 말과 행동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많다. 그래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다. 이런 보도가 초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일단은 국내 FTX 이용자가 최소 10,000명 이상인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또 한 IT 기업이 조사를 했더니 FTX 국적별 이용별 현황 따졌을 때 한국인이 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FTX 가상화폐에 투자한 규모를 한 2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FTX가 국내 시장에서 별도로 서비스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초대형 거래소인데다가 국내와 달리 레버리지, 선물 투자 가능했다는 점 이런 이유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FTX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이용했을 거라고 지금 이런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한 푼도 지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뭐 다들 이런 부분은 알고 투자를 하시겠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이 태생부터 좀 제도권 밖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보호 장치라는 게 마땅히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타격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회사 컴투스인데요. 올해 3월에 이 게임 회사 컴투스가 이제 FTX의 자체 가상 자산을 상장했는데 이 파산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14%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피해는 조금 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지는 상황일 것 같고, 근데 이 사건을 인해서 가상 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외신들도 보면은 뭐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우려나 지금 현재 상황을 전하는 보도들이 많던데 지금까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루나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루나 테라 사태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얼어붙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FTX 사태로 지금 초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10일 만에 열흘도 안 돼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TT가 $2로 지금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FTX 사태 직전 장기간 동안 $20,000를 유지하던 이 비트코인이 $16,000 선까지 급락하기도 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제 이 FTX 사태를 기점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아예 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지금 다른 코인 거래소까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거든요. 세계 9위 거래소인 크립토닷컴도 휘청였습니다. 지금 크립토닷컴이 그 FTX가 FTT 발행하는 것처럼 자체 발행하는 거래소 코인 크로노스가 지난 13일에 장중 20%까지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 32만 개를 비슷한 규모의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걸로 보아서 이제 거래소들이 이 자금이 부족해서 서로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 빗발치면서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신뢰감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어때요? 상황이? 네, 일단 우리나라 거래소 중에 코인원, 코빗, 고파스 지금 이 거래소들은 일단은 FTT 입금 중단시켰고 거래 정지도 의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빗썸은 일단 FTT는 상장하지 않은 상태고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런 신뢰성 문제를 우려해서 일단 우리는 FTX처럼 자체 토큰을 발행할 수 없고 또 이런 뱅크런 일어나도 우리는 지급불능하지 않겠다. 우리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충격판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전문가들은 어쨌든
FTX와 거래로 엮인 금융사와 기관도 연쇄적으로 지금 파장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1억 달러, 그리고 헤지펀드 세쿼이어 캐피털이 2억 1,400만 달러들을 투자했는데 이거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캐나다 교사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도 물려 있는 상태고요. 또 가장 우려되는 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되는 겁니다. 지금 FTX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통째로 지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이 미국 국채나 기업 어음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까지 지금 타격을 받으면 이 업체들이 준비 자산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할 수 있다. 이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전통 금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테더를 예를 들면 준비금이 680억 달러인데 미국 국채가 그중에 397억 달러나 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뭐 걱정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시스템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아까 전현남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걸 알고 들어가시긴 하지만 지금 어이없는 피해가 계속 속출하면서 정치권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보호 대책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테라 루나 사태 그리고 이번 FTX 사태까지 해서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어떤 중론이 형성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뭐 지금 두 법안 모두 이제 가상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 안에서 이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부여하고 또 법 집행 필요한 처분권 명시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시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모양새라서 곧 이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얘기를 해봤고요. 워낙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종목들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 반대쪽에는 예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금 금리가 5%를 넘었다는 기사가 많이 본 기사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 5%라는 게 시중은행을 말하는 거죠. 네, 시중은행, 저축은행 말고요. 시중은행을 말하는 건데 우리은행의 정기예금이 5%를 돌파했는데요. 이게 별다른 조건 없이도 누구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5.18% 금리까지 확인된 상태인데요. 이 예금 상품이 시장 금리를 매일 반영해서 금리를 변동시키는 예금 상품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KB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 1년 만기 예금도 5% 들어선 상황이고요. 그동안 지금 시중은행 1년 만기 예금 상품이 4%대에 머물렀는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5%대로 지금 올라선 상황이라서 뭐 1억 원 넣으면 연 이자 500만 원 챙겨갈 수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저축은행은 조금 더 높죠? 네, 저축은행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서 6%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요. 그쪽을 보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제 돈을 맡기는 분들은 이런 고금리가 좋겠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반대일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그 대출 금리 상황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구조상 그 예금 금리를 많이 주면 대출 금리를 땡겨와야 이제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돈 맡길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환영하겠지만 이제 빌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대출 금리 9% 시대 열릴 거다, 뭐 10%까지 갈 거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보면 합리적인 예상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일단은 변동금리는 코픽스, 고정금리는 은행채에 각각 연동되잖아요. 일단 고정 주담대 금리만 보면 지금 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계속 올라서 4%까지 가면 거의 9, 10%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합리적인 추산 결과인데 이 변동금리도 지금 최고 상단이 7%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또 코픽스가 발표됐거든요. 이 변동금리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늘 발표됐는데 지금 3.98%로 지난 2010년 공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은 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당장 이 코픽스, 새로운 코픽스를 적용해서 또 대출금리가 책정되기 때문에 금리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
지금 상당 금리가 네. 7%는 넘길 걸로 보이고 잘하면 이 하단 금리도 5%대 중반에서 6%대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서요. 금리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길 15분 경제 전현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거래뿐 아니라 출금이 순식간에 막혔습니다. 이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묶인 투자금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FTX 거래소 앱은 며칠째 먹통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투자금을 찾는 출금조차 모두 막혔습니다. 코인 열풍이 다시 재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소액씩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금이 막혀버리니까 조금 막막합니다. 한 IT 조사 기관이 이 거래소 이용자들의 국적을 조사했더니 한국인 비중이 6%를 넘어 제일 많았습니다. 한국인이 많은 건 한국 거래소들과 달리 선물 같은 다양한 매매가 가능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투자금 되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은행이 망하면 어느 정도는 국가가 보전해 주는데 가상화폐는 태생부터 제도권 밖이라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거래소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부채를 털고 남은 자산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빚만 66조 원이어서 자산이 남아있을지 미지수입니다. FTX는 빼돌린 고객 돈과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로 마구잡이 투자 사업을 벌이다 큰 손실을 받고 불안해진 큰손들이 너도 나도 인출하자 내어줄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And they may not be able to get their money for several years and only a small fraction of it when they do after it goes through a bankruptcy proceeding. 루나 코인 사태에 대형 거래소 파산까지 터지면서 가상화폐 관련 주식이 폭락하는 등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콜라나 탄산수에 들어있는 탄산가스는 드라이아이스를 만들거나 용접할 때 등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 탄산가스 수요가 급증해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탄산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건물이나 발전소에 들어가는 내진용 설비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용접할 때는 탄산가스가 있어야 철판 표면에 기포가 생기지 않고 불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로 가뜩이나 힘든데 탄산가스 부족까지 겹쳐 4중고를 겪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재값서부터 금리서부터 인건비가 오르고 가스가 조금 오른 듯 하면서 계속 인상폭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처럼 일감이 많아진 조선업계도 용접용 탄산가스가 부족해 조업이 아슬아슬합니다. 5일 정도 물량을 항상 확보해야 됩니다. 탄산가스 수급이 좀 불균형해가지고 때로는 이틀분 또 때로는 중단된 그런 공장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탄산은 정유하거나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옵니다. 제조업체나 조선소 용접, 반도체 웨이퍼 세정, 드라이아이스 제조 등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그런데 올해 봄, 가을 대형 정유 석유 화학 회사들이 한꺼번에 설비 보수에 들어가면서 탄산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에 쓰이는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물량 부족이 심해졌습니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달리다 보니 탄산 가격은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탄산 공급 업체들마다 가격이 다른 것도 문제입니다. 가격이 이게 불투명해서 이게 비싼가 싼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가격표 공급 가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국내 탄산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달리면 수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전인 2019년 가격으로 내려간 곳까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잠실입니다. 한상호 기자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2주 전 이 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 1층 아파트가 19억 원 초반에 팔렸습니다.
1년 전에 같은 1층 가격보다 7억 8천만 원 떨어진 가격이고 3년 전인 2019년 가격보다도 싸게 팔렸습니다. 근처 아파트들도 3년 전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물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워낙 단지가 이제 크다 보니까 급매물 수도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제 많기 때문에 실거래 하락 가격으로 이제 체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은 통계상 서울은 3%, 경기 4%, 인천은 5%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래가 된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은 그 이하 가격대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만 봐도 잠실뿐만 아니라 노원, 도봉, 마포 등에서도 2, 3년 전 가격에 급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의 평균적인 시세 변동률도 다 감안해서 이제 평균 통계를 내다 보니까 지수 변동률과 현장에서 거래할 때 급매물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매 거래가 이어지면 지난 정부 초반인 2017년, 18년 가격대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나올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에 앞서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 내년 초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카페. 우유 가격 인상 소식에 인기 메뉴인 카페라테를 놓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품질을 유지하려면 값싼 우유로 바꿀 수도 없고 오른 값대로 받자니 주변 가게와 가격 경쟁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판매 가격에 녹이기에는 소비자들한테 좀 부담감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우유 가격 오른다는 거에서.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우유 등 주요 유제품 업체들은 목요일부터 출고가를 5에서 9%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트에서 파는 1리터짜리 흰 우유는 최소 2,800원대로 올라갑니다. 우유를 원료로 한 버터, 생크림 등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유제품을 쓰는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빵집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올해 급등한 밀가루 가격에 우유값이 또 얹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료들도 많이 인상이 됐는데 우유까지 오르니까 사실 조그만 가게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빵에 많이 들어가는 달걀 가격도 이미 지난해보다 10%나 오른 데다 겨울철을 맞아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어 가격이 더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이후 전국 12개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아 가금류 83만 4천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식재료 가격은 오르고 자영업자들이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 소비자들의 고물가 시름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5% 가까이 올랐다고요. 네, 예전에 이 고금리 예금을 이제 가입을 하려면 가입 조건이 많았는데요. 생애 최초 가입이라든가 월급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든가 이런저런 게 맞아야 했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연 5%대 예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 원을 넣어 놓으면 연 500만 원을 넘는 이자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최고 금리가 연 5.34%까지 나왔는데요. 그동안 일부 지방은행이나 외국계 은행에서는 연 5% 이상을 주는 상품이 있었지만 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에선 없었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속속 연 5%대에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금금리가 앞으로 더 오른다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 2주 뒤쯤 이 예적금 금리 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죠. 오는 24일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이번에 또 기준금리 올린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얼마 올리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이 미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아서 다음 달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요. 한국은행도 이 빅스텝 대신 베이비 스텝인 0.25%포인트로 인상폭을 줄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기준금리가 이 0.5%포인트 올라갔을 땐 시중은행들도 이 직후에 예적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올린 바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길게 예금 들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8월, 9월에 집중호우도 내리고 그다음 태풍도 오면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된 차량들이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차들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지금 차량 정보가 확인된 18,000여 건 가운데 이 80%는 폐차가 됐고요. 20% 정도는 폐차되지 않아서 중고차 거래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판매가 돼서 매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침수차가 148건, 개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 차량은 이 3,292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총 3,440대가 여전히 폐차되지 않고 운행되거나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해당 차량에 대해서 철저한 이력 관리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기존엔 이 전손 처리된 침수차 정보만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등록이 됐지만 9월부터 이 분손 처리된 침수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매 상품용 차량에 대한 침수 이력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도 이 침수 이력이 들어있는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길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5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근로시간은 지난 10년간 10.3% 줄어서 이 지난해 1,915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에는 2,136시간이었을 때 이 OECD 1위였는데요. 2018년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 왔잖아요. 221시간 줄어들면서 이 순위가 5위까지 내려왔습니다. 38개 이 회원국 중에서 이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 다음인데요. 순위가 내려온 건 실제로 이 근로시간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중남미 국가가 OECD에 가입한 영향도 큽니다. 또 이 순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200시간 가까이 더 일하고 있었고요. 가장 적게 일하는 독일보다는 566시간을 더 오래 일해서 1.4배 수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지난 10년간 10% 넘게 줄어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1,915시간으로 10년 전인 2011년의 2,136시간보다 10.3% 221시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3.2%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 1,716시간에 비하면 한국은 199시간 많고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5위로 여전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은행들이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일인 오는 17일 영업시간을 평소보다 30분 늦춘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합니다. 은행연합회는 시험일 아침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 영업시간을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공항과 공단지역, 기관 등 점포 입지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각 은행의 영업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직접 나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어제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글로벌 재계협의체 B20 서밋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구매부터 제조, 물류, 운행, 폐기, 재활용까지 모든 가치 사슬에서 탄소 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2045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